유럽이 판을 깔고 미국이 돈을 벌던 이 분야에 한국이 들어선 순간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무시했습니다. 한국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쯤일 거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가장 코웃음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여성이 한국에 푹 빠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 리빙스턴입니다. 미국 얼타 뷰티에서 글로벌 제품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뷰티 업계에서 15년 넘게 일하면서 온갖 브랜드를 봐왔지요. 샤넬 디올 같은 프랑스 럭셔리부터 에스티로더 클리니크 같은 미국 대중 브랜드까지 말입니다. 저는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이 업계에서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저에게 한국 화장품이라는 건 솔직히 그저 디자인만 예쁜 유행 상품 정도로 보였어요. 아시아 시장 특유의 키치한 패키징에 별거 아닌 내용물을 담은 제품들이겠거니 했죠. $10도 안 되는 마스크팩이나 이상한 동물 모양 립밤 같은 것들 말이에요. 진지하게 고려할 대상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저희 회의실에서 일어난 일이 모든 걸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하는 시장 동향 보고 시간이었는데 신입 직원 중 하나가 주간 보고를 하면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군요. 티르티르 쿠션이 아마존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주째 연속으로요. 저는 그 순간 속으로 웃었습니다. 한국 브랜드가 아마존 1위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회의실에 있던 다른 임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그런 건 금방 사라져. 아마 할인 이벤트 때문일 거야. 같은 말들이 나왔죠.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아마 며칠 반짝하고 말 거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신입 직원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리뷰 점수도 4.8점이고 재구매율도 70%를 넘어요라고 덧붙였어요. 그때서야 제가 조금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4.8점이라는 건 정말 높은 점수거든요. 보통 신제품들은 4점을 넘기기도 어려운데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였어요. 아마 조작된 리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집에 가서 직접 아마존을 확인해봤는데 정말로 그 쿠션이 베스트셀러 목록 메뉴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더 놀라운 건 판매량이었습니다. 하루에 수천 개씩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며칠이 아니라 몇 주째 말입니다. 저는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구글 트렌드까지 찾아봤는데 검색량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유튜브에서도 관련 영상들이 수백만 뷰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리뷰들이었어요. 대부분이 별 5개의 정말 자세한 후기들을 남기고 있더라고요. 이런 커버력은 처음이에요. 하루 종일 무너지지 않아요. 피부가 숨쉬는 느낌이에요. 같은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60짜리 파운데이션보다 좋아요라고 쓴 리뷰도 있더군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15짜리 제품을 $60짜리와 비교한다고?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15년 경력에 제가 이렇게 큰 흐름을 놓치고 있었다니.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한국 화장품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마존뿐만 아니라 세포라, 얼타, 타겟까지 모든 플랫폼을 확인해봤는데 한국 브랜드들이 벌써 상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놀라운 건 브랜드 다양성이었어요. 포스알엑스, 뷰티 오브 조선, 라네즈, 미샤, 토니탱크 등등 각각 다른 컨셉과 가격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두 높은 평점을 받고 있더군요. 저는 그때 뭔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무언가구나. 한국이 정말 뷰티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걸까 하고 말이에요. 회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보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처음엔 회사에서 별로 내키지 않아 하더니 결국 출장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마 저만큼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과연 한국에서 뭘 발견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말이죠.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강남에 있는 올리브영이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일단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3층짜리 건물 전체가 화장품 매장이었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의 매장들은 브랜드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능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스킨케어, 메이크업, 바디케어가 각각 층별로 나뉘어 있고 각 코너마다 세세한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진열 방식도 정말 놀라웠어요. 제품 하나하나에 디지털 가격표가 붙어 있고 QR코드를 찍으면 상세 정보와 리뷰를 바로 볼 수 있더라고요. 심지어 피부 타입별 추천 제품까지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은 미국의 최신 매장에서나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직원들의 전문성이었어요.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도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제품 하나하나의 성분부터 사용법까지 상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심지어 제 피부 타입을 보고 맞는 제품을 추천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또박또박한 영어로 건성이면서 민감한 피부시네요. 이 제품은 어떠세요? 라면서 정말 적합한 제품을 골라주더라고요. 이런 서비스는 미국의 고급 백화점에서나 받을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었어요. 테스터 코너도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손등에 발라볼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메이크업 리무버와 화장솜까지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각 제품별로 사용법이 적힌 카드까지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소비자 경험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라는 거요. 성수동에 있는 카페24 쇼룸도 가봤는데 정말 감탄했습니다. 그냥 쇼룸이 아니라 체험 공간이더라고요. 제품을 직접 써볼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상주하면서 개인별 컨설팅까지 해주는 거예요. 무료로 말이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경험을 팔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소비자 피드백 반영 속도였어요. 한 브랜드 관계자가 말해주는데 소비자들이 온라인에 리뷰를 올리면 일주일 안에 개선점을 찾아서 다음 제품에 반영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저희는 제품 하나 개발하는데 최소 6개월은 걸리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만의 독특한 제품들이었어요. 달팽이를 활용한 크림, 벌독을 넣은 마스크, 흑진주 에센스 등등. 처음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효과가 정말 좋더라고요. 특히 달팽이 크림은 미국에서 사용해봤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상처가 진짜 빨리 아무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한국 화장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만남은 뷰티 오브 조선 관계자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희 브랜드는 약초를 파는 게 아니라 철학을 판매합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화장품 회사가 철학을 판다고?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품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인삼 크림 하나를 만들 때도 단순히 인삼 성분만 넣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 궁중에서 사용했던 방법을 연구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는 거예요. 고서를 찾아보고 한의학 전문가와 상담하고 수십 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만든다는 거였어요. 패키지 디자인도 그냥 예쁘게 만든 게 아니라 전통 문양이나 색깔에 다 의미가 있더군요. 봉황 문양은 재생을 의미하고 연꽃은 정화를 의미한다는 식으로요. 심지어 제품명도 한자의 뜻을 살려서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런 디테일은 유럽의 럭셔리 브랜드에서나 볼 수 있는 건데 한국에서는 중저가 브랜드에서도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까지 화장품을 기능적인 관점에서만 봤는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었어요. 문화와 역사, 그리고 현대 기술을 하나로 묶어서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제품 설명서를 읽는 것만으로도 마치 한 편의 소설을 읽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 여성들의 아름다움의 비밀, 천년의 지혜가 담긴 레시피 같은 문구들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다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각자만의 철학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브랜드는 제주도의 청정 자연을 테마로 하고 또 어떤 브랜드는 현대 여성의 바쁜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다고 하더군요. 단순히 좋은 성분을 썼다, 효과가 좋다는 식의 마케팅이 아니라 소비자와 감정적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 브랜드들의 혁신적인 제형이었어요. 쿠션 파운데이션만 해도 한국이 최초로 개발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리퀴드나 파우더만 있었는데 한국에서 스펀지에 파운데이션을 흡수시키는 방식을 개발한 거죠. 이제는 전 세계 브랜드들이 다 따라하고 있잖아요. 저는 수첩에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건 화장품이 아니라 콘텐츠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저는 바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품질과 마케팅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적었어요. 특히 한국의 빠른 제품 개발 사이클과 소비자 중심적 사고방식을 강조했죠. 하지만 회사 내부 반응은 생각보다 시큰둥했습니다. 그래도 유행은 유행이다. 미국 소비자들이 그런 스토리텔링에 얼마나 관심 있겠냐. 같은 반응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더 답답한 건 저희 회사의 프로세스였어요. 새로운 브랜드를 들여오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리거든요. 각종 승인 절차와 테스트, 그리고 마케팅 전략 수립까지 해야 하니까요. 법무팀에서 계약서 검토하고
구매팀에서 가격 협상하고 마케팅팀에서 포지셔닝 전략 세우고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저희는 여전히 회의실에서 논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브랜드들은 벌써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도 전통적인 광고 방식만 고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라도 뭔가 해보고 싶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물론 회사에서는 조심스러워했지만 개인 의견이라는 걸 명확히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첫 영상을 올리기 전에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15년 경력의 전문가가 이런 식으로 개인 채널을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받은 충격이 너무 컸어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또 다른 놀라움이 찾아왔어요. 제 조카 에밀리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레이첼, 저 올리브영 인턴십에 붙었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올리브영을 몰랐거든요. 올리브영이 뭐야? 했더니 한국의 화장품 유통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서울에서 6개월간 인턴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굳이 한국까지 가야 해? 했더니 에밀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모, 지금 뷰티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서울이에요. 여기서 배우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아요. 20대 초반인 에밀리가 저보다 한 발 앞서 한국의 가능성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에밀리가 이미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때 저는 정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15년 경력의 전문가인데 제 조카가 저보다 트렌드를 더 잘 읽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뷰티 커리어의 중심이 서울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 그럴까? 파리나 뉴욕이 아니라 서울이? 하지만 제가 직접 서울에 가봤으니까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에밀리는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도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이모, 글래스 스킨 트렌드 알아요? 한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저는 부끄러웠어요. 글래스 스킨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에밀리가 설명해 주는데 유리처럼 맑고 투명한 피부를 만드는 스킨케어 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미국에서도 엄청 유행하고 있다면서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미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뷰티의 중심지로 인식되고 있구나. 저는 뒤처지고 있었던 거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에밀리가 서울로 떠나는 날, 공항까지 바래다 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국을 처음 알게 된 게 우연이었는데 에밀리에게는 필연이었구나. 세대가 바뀌면서 관점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열심히 한국 화장품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유튜브 채널에서 본격적으로 한국 제품들을 리뷰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티르티르 쿠션부터 시작했는데 직접 써보니까 왜 아마존에서 1위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커버력도 좋고 지속력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가격 대비 품질이 정말 훌륭했어요. $15로 이런 퀄리티를 낼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마스크팩도 여러 개 써봤는데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시트 마스크 자체의 소재부터 다르더라고요. 하이드로겔, 바이오셀룰로스, 마이크로파이버 등등 각각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럽의 고급 브랜드 마스크팩보다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특히 스네일 크림이라는 제품은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써보니까 정말 촉촉하고 진정 효과가 뛰어나더군요. 앰플도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세럼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에서는 더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앰플, 에센스, 부스터, 트리트먼트까지 각각 다른 기능과 사용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타민 앰플, 히알루론산 앰플, 나이아시나마이드 앰플까지 성분별로 세분화되어 있고 각각의 효과가 확실히 느껴졌어요. 저는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건 제품인데도 이렇게 촉촉할 수 있구나. 이 가격에 이런 품질이라니 정말 놀랍다. 특히 한국 제품들의 텍스처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젤 같으면서도 크리미하고 가벼우면서도 보습력이 뛰어나고 이런 제형은 정말 처음 경험해봤거든요. 리뷰를 올릴 때마다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첫 영상은 2,000뷰 정도였는데 한 달 후에는 10만 뷰를 넘었어요. 구독자도 빠르게 늘어났고요. 무엇보다 댓글에서 느껴지는 반응이 좋았어요. 드디어 한국 화장품을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평가해주네요. 광고가 아닌 진짜 리뷰 같아서 좋아요. 레이첼 덕분에 좋은 한국 제품 알게 됐어요. 같은 말들이 많이 달렸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브랜드 관계자들이 제 리뷰를 보고
직접 연락을 해온 거예요. 광고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는 거였어요.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까요? 다음 제품 개발할 때 참고하고 싶어요. 같은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일은 미국이나 유럽 브랜드에서는 거의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점점 더 많은 한국 제품들을 써보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틴트도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물 틴트, 벨벳 틴트, 글로시 틴트까지 각각 다른 마감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두 자연스럽더라고요. 미국 제품들은 너무 진하거나 인위적인 경우가 많은데 한국 제품들은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쿠션도 정말 다양했어요. 글로우 쿠션, 매트 쿠션, 커버 쿠션까지 각각 다른 피부 고민에 맞춰 개발된 거더라고요. 저는 그런 한국의 세심함에 정말 감동했어요. 소비자의 니즈를 정말 세심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올해 초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화장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걸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정치적인 이슈 중 하나겠거니 생각했는데 소비자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아침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단순한 무역 이슈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줄은 몰랐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관세 오르기 전에 사재기 하자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오르더라고요.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까지 온통 한국 화장품 이야기뿐이었어요. 지금 안 사면 나중에 후회한다.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다 쟁여놔야겠어. 같은 글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런 반응을 보니까 한국 화장품이 이미 미국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실감했거든요. 아마존이나 얼타 같은 곳에서 한국 화장품 주문이 폭증했어요. 평소보다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리뷰했던 제품들도 하나둘씩 품절되기 시작했고요. 티르티르 쿠션은 물론이고 코스알엑스 스네일 크림, 뷰티 오브 조선 글로우 딥 세럼까지 심지어 평소에 잘 안 팔리던 제품들까지 동반 상승하더라고요. 제 유튜브 채널에도 문의가 폭주했어요. 하루에 댓글이 평소에 100배는 달렸거든요. 어떤 제품을 먼저 사야 할까요? 품절되기 전에 추천해주세요. 관세 올라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은 뭐예요? 같은 질문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심지어 인스타그램 DM도 하루에 수백 개씩 왔고요. 저는 급하게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급하게 사지 마세요. 아직 관세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품절되더라도 다시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식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미리 준비해놓으면 좋잖아요. 가격 오르기 전에 사는 게 당연하죠. 같은 반응들이 계속 나왔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런 현상이 단지 젊은 층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40대, 50대 여성들도 한국 화장품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딸이 써보라고 해서 썼는데 정말 좋더라. 나이 든 피부에도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 같은 댓글들이 많이 달렸거든요. 한국 화장품이 정말 전 연령대에 어필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마존에서는 한국 화장품 카테고리 전체가 베스트셀러 목록을 점령했고 얼타에서도 매장별로 한국 제품 전용 코너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평소에 한국 제품을 잘 안 취급하던 타겟이나 CVS 같은 곳에서도 긴급히 한국 브랜드들과 계약을 맺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신기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한국 화장품의 인기를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구나. 더 놀라운 건 이런 현상이 단순히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캐나다, 영국, 호주에서도 비슷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마치 도미노 효과처럼 전 세계적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폭증한 거죠. 한국 화장품이 이제 정말 글로벌한 존재감을 가지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세 소동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이 하나 있어요. 한국 화장품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구나 싶어요.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한국이 문화로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K-팝, K-드라마에 이어서 K-뷰티까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관세 소동이 지나간 후에도 계속해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한국 화장품 리뷰를 계속하고 있고 에밀리가 서울에서 보내주는 정보들도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조카와 함께 서울에서 브랜드 투어를 하면서 만든 영상들도 정말 반응이 좋았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에밀리와 함께 명동 올리브영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에밀리가 정말 능숙하게 제품들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 제품은 페룰산이 들어있어서 안티에이징에 좋아요. 이건 세라마이드 함량이 높아서 건조한 피부에 추천해요. 같은 식으로요. 저보다 더 전문적으로 설명하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에밀리는 서울에서의 인턴십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더라고요.
한국의 뷰티 트렌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까지 이해하게 됐어요. 이무, 한국 브랜드들은 정말 소비자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소셜미디어 댓글 하나하나까지 다 확인하고 피드백을 반영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에밀리 덕분에 한국의 최신 트렌드들을 더 빨리 알 수 있게 됐어요. 최근에 올린 영상에서 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엔 유행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유행을 넘어서 시스템이었더군요. 정말 그렇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좋은 제품 몇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뷰티 산업 전체를 다시 정의하고 있어요. 소비자와 소통하는 방식,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 마케팅 접근법까지 모든 게 다르더라고요. 특히 한국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는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피부 분석 앱을 통해 개인별로 맞춤 제품을 추천해주고 심지어 맞춤형 블렌딩 서비스까지 제공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아직 꿈도 못 꾸는 일들이 한국에서는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 브랜드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리필 가능한 패키지, 비건 인증, 친환경 성분 사용까지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품질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어요. 이런 건 유럽의 럭셔리 브랜드들도 최근에야 시작한 일인데 한국은 훨씬 앞서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한국을 단순히 하나의 시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은 제가 배워야 할 선생님 같은 존재예요. 15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도 물론 소중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새로운 관점들이 저를 더 발전시켜주고 있어요. 특히 소비자 중심적 사고방식과 빠른 혁신 속도는 정말 배울 점이 많았어요. 에밀리는 서울에서 인턴십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계속 한국과 연결된 일을 하고 있어요. 한국 브랜드의 미국 진출을 돕는 컨설팅 회사에 취업했거든요. 정말 똑똑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 조카가 저보다 먼저 미래를 내다봤다는 게 말이에요. 최근에는 한국 브랜드들이 미국 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어요. 올리브영도 뉴욕에 매장을 열었고 여러 한국 브랜드들이 미국 현지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화장품의 매력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의 유튜브 구독자도 이제 30만 명을 넘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처음에는 단순히 제가 경험한 걸 공유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줄은 몰랐어요. 특히 한국에서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았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한국어 자막도 달기 시작했어요. 에밀리가 도와주고 있거든요. 한국 시청자분들의 댓글을 보면 정말 따뜻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이렇게 좋아해 주니까 기분이 좋아요.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해 주셔서 감사해요. 같은 말들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앞으로도 계속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좋은 제품들을 미국에 소개하고 미국 소비자들의 니즈를 한국 브랜드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말이에요. 앞으로도 창창할 한국의 뷰티 업계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의 뷰티 산업은 처음엔 무시당했습니다. 작은 나라, 낯선 나라, 오래 못 가는 유행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조용히, 꾸준히, 그리고 끝내는 사람을 바꾸는 나라가 됐습니다. 유럽의 기준을 넘어 미국의 시장을 흔들고 이젠 전 세계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죠. 레이첼은 한국을 몰랐던 게 부끄러웠다고 말합니다. 이제 세상은 더 이상 한국을 따라가는 나라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은 지금 판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지킴의 지킴이 민지였습니다. 다음에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